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을 일찍 켜봤어요. 왜 일찍 켰냐고요? 그냥 심심해서요.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켜봤어요. 여러분은 학교인가요? 직장인가요? 집인가요? 학교든 직장이든 집이든 가능하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일하는 게 더 좋잖아요. 바로 가기가 추가가 떴어요? 나무 키도 키고 사진 정말 왜 이렇게 자꾸 떠? 제목 맞추기. 사진 제목 맞추는 사이트가 있던데. 엄마가 와서 잠깐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능지 테스트? 공수 맞추기. 어우, 재밌는 게 엄청 많은데? 뭘 해야 되나? 병맛을 할까? 상식은 내가 너무 덜 떨어져 보일 것 같고. 뭘 해야 돼? 능지 테스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트위치. 아니, 트위터. 트위터. 파랑색. 아이씨. 아니, 뭐가 이게 파랑색. 빨간 공? 빨간 공으로 해볼까? 동그라미. 주식. 차트. 강아지. 뭐야 이게. 이걸 어떻게 맞춰요? 물이라고 하면 에비앙이 뜰 것 같고, 에비앙을 적으면 물이라고 뜰 것 같아. 물. 생수. 재미가 없어요. 공수 맞추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개 풀기. 이 사람은 수야. 디슬러브? 아, 공이었구나. 공. 정답. 수? 수 같은데? 내가 보기엔 공이었어. 공. 이 사람 아니야, 공이야. 수였구나. 수를 할까요? 수인가? 오, 맞았어. 왜 혼자 이러고 있어? 두근? 하. 이 말만 보면 공 같아요. 공. 정답. 이것도 공인가? 어우, 나 뭔지 알 것 같아. 얼굴만 보고 알 것 같아요. 이건 공이야. 저 여기에서 나온 만화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맞추고 있어. 와. 꽁꽁. 수였어? 이 얼굴이 어떻게 수야? 6개 맞췄어? 상위 86%. 상위 1%. 상위 1%도 있어? 가능충 테스트. 라면 맞추기. 이거는 자신이 없는데. 이건 참깨라면이잖아. 이 정도의 문제 난이도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상식 퀴즈. 영화 포스터 보고 관람 등급 맞추기. 유튜버 이름 맞추기. 이거는 내가 만약 틀리면 여기에 나온 유튜버의 팬들이어서 댓글을 얼마나 쓰고 욕을 얼마나 할 거야. 오, 무서운데? 상식 퀴즈. 종합 상식. 이거 틀리면 내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음식 맞추기.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10개 풀기. 이게 뭐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해물찜 아니면 아구찜인데 아구찜으로 할게요. 아구찜. 아기찜 정답이래요. 계란찜. 이건 너무 쉽다. 계란찜 정답. 이건 뭐지? 쫄면은 아닌 것 같고.
파스타 아니면 육회? 육회인가? 육회. 육사시미. 오, 정답. 육사시미 육회. 저 두바이 초콜릿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내가 승자지. 순두부찌개? 아이였어? 젤리는 아닌 것 같고 화채인가? 화채? 화채? 제가 집에 있는 먹보라서 이런 걸 쉽게 알아요. 치킨. 이건 너무 쉽다. 치킨. 너무 쉬워요. 진짜 껌이야, 껌. 치킨. 이건 너무 쉬운데? 한 10개는, 아니 20개로 선택할 걸 그랬나? 잠시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댓글창을 확인을 아무도 시청 중이지 않구만.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윤이야. 계란 오믈렛. 아니야, 오므라이스인가? 오믈렛인가? 오므라이스? 오, 2개. 아, 복수 정답으로 했구나. 좋지, 그러면. 호빵. 호빵이야, 찐빵이야? 호빵으로 할까? 찐빵. 정답. 떡볶이. 제가 떡볶이 킬러예요. 떡볶이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집에서 떡볶이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나일 확률이 높아. 9개. 1개 틀렸어. 10개만 더 풀까? 찜닭이네. 찜닭. 찜닭. 이거는 내가 안 먹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과자인가? 무슨 과자일까? 아니면 빵인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처음 봐. 뭘로? 치즈볼. 치즈볼이었어? 찌개. 이게 찌개가 된장찌개인가? 된장찌개. 추어탕이야? 짜장면. 이거는 쉽지. 짜장면. 쉽지? 너무 쉽지? 닭발 같은 건가? 닭발? 두부김치야? 너무 너무 꽈어요. 이거는 떡국. 정답. 고로케? 야채 고로케? 간장게장. 정답. 마카롱.
스테이크? 아우 7개. 이 정도면 뭐 열심히 푼 거죠. 아유.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미제 사건. 외관역 토막살인 사건? 이건 뭐지? 와, 어우, 징그럽다. 외관역 토막살인 사건. 여기 이미지가 있나? 찾아봐야 되나? 붙여넣기. 복사.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확인. 붙여넣기. 이 사진은 예시 사진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당시의 사진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면 이걸 띄워놓고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외관역 토막살인 사건. 1977년 5월 2일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외관역사에서 신원 미상의 10대 소녀가 토막난 채 발견된 사건이다. 1977년 5월 2일 오전 7시 30분경 칠곡군 외관읍 외관 1동 현 외관리에 위치한 외관역 공중화장실이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유료 화장실이었다네요. 분유 탱크 안에서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녀의 토막 시체가 있는 것을 분유 수거원 김성태 씨가 발견했다네요. 시체는 몸통에서 머리와 양손 양발이 분리되어 6 토막난 채 발견됐는데 사망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슴 부분이 나일론 끈으로 결박된 것을 보아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후 이곳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대요. 칠곡군에서는 10여 년 전인 1968년 4월 18일에도 무면허 의원을 개업해 운영하던 부부가 임산부의 낙태 수술을 하다가 임산부가 수술 도중 사망해 자신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들키지 않으려 시체를 열토막 내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상해치사로 넘겨져 재판을 받았는데 신원 미상으로 발견되는 토막 시체들이 의뢰 그렇듯 이 사건 동안 누군가 소녀를 실수로 죽게 한 후 토막 내 유기했을 가능성이 또 있다. 와, 씨. 이런 의사들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으로 살 이유조차 없어. 하지만 나일론 끈으로 시신의 몸을 결박한 것 때문에 계획살인 후 이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컸으며, 경찰은 도내의 행불자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하고 신원조차 밝히지 못한 채 끝내 1992년 5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와... 박여인 살인사건은 뭐지? 조선시대 정조 때 황해도 평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황해도 평산이면 지금의 북한이 되겠네요. 1785년 평산에서 꽤 행세하던 조씨 일가가 살았는데, 조씨 집안의 가씨 집온 세댁 박씨가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조씨 집안에서는 박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죽었는데도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관아가 현대로 따지자면 경찰이나 정부, 동사무소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의 친정에서는 박씨의 죽음이 의심스러워서 신고했다. 그때 당시 평산부사였던 정경증은 검시를 했으나 자살로 판정했다. 그러나 칼에 찔린 자국, 참고로 뽕잎을 써는 칼이다. 자상과 목을 맨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살인 듯 싶었지만, 이 칼자국이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자기 목을 여러 번 찍을 수는 없기에 이 추가로 발견된 칼자국이 자살 결론을 뒤집는 단서가 되었다. 와... 복검을 시행한 배천 군수인 이서해 역시 밝혀낸 것이 없어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도 초검과 복검의 보고서를 그대로 믿은 채 박씨가 자살했다고 판단을 내린다. 그러던 와중에 황해도 관찰사가 엄사만으로 바뀌었는데, 엄사만이 부임하던 날에 박여인의 오라버니가 엄사만에게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엄사만은 박여인의 사건의 거만을 다시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했는데, 우선 당시의 초검관인 정경증과 복검관인 이서회가 조씨 집안의 인척이기에 검시를 맡을 수 없는 인물들임에도 검시를 맡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초검관인 정경증은 조씨 집안의 말만 듣고 사건을 판단하고 유족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시장을 유족에게 넘겨주지도 않았으며, 시장이 뭐지? 잠시만요. 시장이 뭘까요? 시장. 시체와 장의 결합으로 사망 원인과 사체 상태를 기록한 문서라네요. 시장을 유족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대요. 복검관인 이서환은 2차 검안 보고서의 내용을 1차 검안 보고서에 짜맞추어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건 처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 엄사만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형조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아내 거사 이곤수가 사건 현장인 평산에 파견되었대요. 이곤수는 총명하여 정조의 총애를 받아 정조로부터 호를 받기도 했으나 병으로 요절하였다네요. 아이고. 결국 어사 이곤수는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연약한 아녀자가 통증을 이겨가며 자기 목을 3번이나 찌르기 어렵다는 점, 초검에서 보였던 목의 줄 상처가 복검에선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타살로 판정하고 결국 피해자들의 자백을 받아내었대요. 이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대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최씨가 친척 조카뻘 되는 조광진과 눈이 맞아 간통을 하였는데, 박여인에게 간통 사실을 들키자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 이들은 그녀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와. 이에 집에 며느리 박씨와 시어머니 최씨 둘만 있게 된 날에 조광진과 최씨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박여인의 목을 조르고 당시 3차례의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자살을 가장해 대들보에 목을 메어 놓은 것이었다. 사인은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과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추정된다. 주범 조광진은 재판 중에 옥사했으며 최씨는 감형되어 유죄형이 내려졌다. 홍병찬은 삭직되었고 엄사만은 이 차망을 죄인으로 오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파직되었다. 검사 삭직이 뭐죠? 삭직? 여러분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저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삭직은 죄를 지은 자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는 처분을 뜻한대요. 오. 검시자였던 정경준과 이서회 역시 파직되었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네요. 그거 읽어봐야지. 박초롱초롱 빛나리가 28세 임산부 전현주에 의해 유괴된 후 살해당한 사건이래요. 피해자의 길고 독특한 이름, 가해자가 28살이라는 나이에 임산부였다는 점 때문에 당대 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 잊혀져선 안 될 중대한 유괴 사건이래요. 그럼 이 이름을 바꿨을 것 같은데요? 바꿨겠지. 어떻게 이 이름으로 살아? 사람들이 다 알아볼 텐데. 뭐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모자이크도 없고 얼굴도 다 공개하고 그랬을 테니까. 어이구 참 멀쩡하게 생겨서. 무기징역? 형량이 무기징역이야?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당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 잊혀져선 안 될 중대한 유괴 사건이래요. 1997년 8월 30일 범인 전현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의 뉴코아 백화점, 현재
유코아 아울렛 강남점 버거킹에서 콜라 한 잔을 구입해 마시며 서성이던 도중 영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박초롱초롱 빛나리를 당시 서울 원촌초등학교 2학년으로 1989년 9월 8일생이래요. 와. 목격하고 재밌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 아동극 극작가인 남편이 소품 제작실 겸 창고로 사용하던 사당동의 지하 창고로 유괴했대요. 그리고 당일 저녁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부모에게 공중전화로 2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대요. 전현주는 첫 번째 협박 전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수면제 사탕이라고 속여서 먹이고 잠재운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교살했대요. 와, 애를 죽인 거야? 대부분 유괴 납치 사건에서 범행 당일에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대요. 납치 당하면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침착해야 돼요. 애기들도 침착해야 된다. 납치를 당했으면 침착하게 행동하고 납치범을 자극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증거를 최대한 인멸하기 위해 살해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곽재은 유괴살인 사건부터 이영우 유괴살인 사건, 그리고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 중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경우는 범인 정현슬이 우예슬, 이혜진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한 케이스래요. 애를 성폭행까지 했어? 이후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시신을 등산용 배낭에 담아 창고의 출입구 쪽 계단 밑에 방치했다. 유괴 다음 날 전현주는 명동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상 말한 액수의 금액을 준비하고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던 도중에 발신지 추적으로 들이닥친 검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대요.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지 9분 만에 신속하게 전현주를 포위했지만 커피숍에 있던 13명의 사람을 검문하다가 임신 8개월 상태인 임산부가 설마 범인이겠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가볍게 넘기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대요. 심지어 엉터리 몽타주까지 만들어내 전국에 뿌려댄 탓에 10만 장의 종이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대요. 검문을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품고 있는 임산부가 어린이 납치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전현주를 궁지에 몰리게 되자 오히려 당당하게 아기가 배를 차서 몸이 좋지 않다는 변명을 해 동정을 사려고 했고 사정을 몰랐을 그녀의 후배들까지 형사들에게 임산부에게 이래도 되느냐고 윽박지르며 전현주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대요. 와. 비공개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도 없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임산부를 수색하는 것보다도 그냥 임산부를 보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협의점을 증명할 증거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만삭의 임산부를 체포하거나 했다간 즉시 인권 침해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전현주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전현주 씨의 사진입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전혀 멀쩡하지 않은 짓을 했죠. 아이고. 아이고, 참.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진은 전현주 씨의 사진이에요. 신고자는 전현주의 부모로 밝혀졌대요. 삐삐 내역으로 꼬리를 잡힌 전현주는 9월 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검거되었다네요. 참으로 애절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살아서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박나리 양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부터 박나리 양 유괴 사건의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 KBS 뉴스 9시를 진행한 류근찬의 오프닝 멘트라네요. 검거 당시 전현주는 임산부였고 2월에 결혼식을 올린 상태래요. 아버지 전 씨는 1990년에 대령으로 예편한 뒤 내무부를 거쳐 산하 단체의 요직을 맡고 있는 현직 이북 5도 도지사였대요. 고위 공무원 아버지를 둔 전현주는 유복하게 자랐으며 의사나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한신대학교 무역학과를 거쳐 응급구조학으로 전공을 바꾼 후 미국 유학에 올랐다. 사건 2년 전인 26세 당시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해서 총학생회 간부를 맡기도 했다. 커피숍에서 검문에 걸린 상태에서 전현주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서울예대 후배들이 경찰에게 임산부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통에 경찰이 그냥 풀어준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물론 선배가 그런 인간 말종일 줄은 전혀 모르고 그런 것이었지만 전현주가 충격적이게도 이런 추악한 범죄자로 밝혀지자 서울예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대요. 비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학교 이미지까지 추락해서 엄한 서울예대 재학생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휴학해야 했을 정도래요. 와, 당사자인 후배 본인은 공범 아니냐며 의심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 사례를 받는 등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대요. 전현주는 사치와 낭비가 심한 터라 결혼 후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괴를 계획했음이 밝혀졌대요. 피해자의 어머니 한영희 씨는 범인의 검거 소식에 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으며 경찰서로 달려가 취재진들에게 앞에서 감사기도까지 했지만 머지않아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지고 사당동 어디냐고 외치며 넋을 잃은 그 모습이 지상파로 전국에 방영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 원촌초등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사망이 알려지자 서울 원촌초등학교 학생들은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현주의 자백에 따라 창고를 수색한 경찰은 등산용 가방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다. 사망 후 9일이 지난 데다가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는 늦여름이라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대요. 유괴 소식에 PC통신을 중심으로 박초롱초롱 빛나리 찾기 운동이 벌어졌고 지상파 뉴스에서도 범인의 육성을 들려주며 캠페인에 동참했대요. 단독 범죄로 결론 났으나 남편은 물론 피해자의 유가족도 전현주의 체포 직후부터 전현주의 단독 범행임을 믿지 않았으며 의문스러워 하였다네요. 전현주가 체포되던 당시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9월 17일 사건 현장의 사당동의 지하창고에서 전현주가 현장 검증을 하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할 때 현주야 사실대로 말해. 너 아니잖아 임마. 시키는 대로 했잖아 라고 울기짖는 절규가 그대로 뉴스 전파를 탔대요. 검거 후 범인 전현주는 자술서에 경찰이 검거되기 전 부모가 자신에게 5번이나 자살을 권유했다고 썼어요. 부모는 네가 속죄하는 길은 자살뿐이며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약국에서 살충제까지 구입해줬다고 하네요. 검거 당시 여관 내부를 촬영한 뉴스 영상을 보며 테이블에 살충제 병이 그대로 나와요. 딸이 홀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했는데다 3달이 다 된 망사기였는데도 자살을 권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포자기 심정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 조사 도중 전현주는 그런 부모가 걱정되었는지 동생에게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당부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네요. 범인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극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대요. 연극성 성격장애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함께 B군 성격장애 범주에 속한대요.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유형이래요. 진술 도중에도 증언을 번복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공범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 동정심을 호소하고 자신의 죄질을 낮추어 최대한 감형을 바꾸자 온갖 이유를 동원해 변명하려 애썼어요. 이때 공범이 있다는 진술이 언론을 타면서 뉴스에서 공범에 의한 2차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도와준 공범들의 존재를 믿었으나 얼마 후 임산부의 단독 범행이라는 게 재확인되며 더욱 충격에 빠졌대요. 이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진짜 엄청 괴롭힘 당해야겠는데? 교도소에서도요, 어린 애를 죽이면 진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한대요. 거의 왕따래, 왕따. 나도 유튜브에서 봤어. 서울지검은 진술조차 거짓을 반복하는 전현주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56세인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복용 중이래요.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 쇼크를 준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양형하는 때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대요. 범인 전현주가 만약 만삭의 임산부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태아까지 같이 처형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아기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형수가 임산한 경우 출산 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한다는 법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래요. 사실 그보다는 전현주가 전문가들에게 성격장애를 인정받은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대요.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한 미국에서도 흉악범 중에 제프리 다머의 케이스처럼 명백한 정신병을 진단받은 경우 한 단계 아래의 처벌로 감형해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전현주는 그 뒤에 경찰병원에서 딸을 낳았으며, 딸은 1997년생 10월 15일생으로 현재 28살이라네요. 아이고 참.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빚이 있어요. 아이고. 그 빚도 지가 쓰다가 지가 잘못해서 빚진 거야. 사치가 심해서. 전현주는 그 뒤에 경찰병원에 이거 읽었고, 통상적으로 범죄자가 임산부일 경우 인근 병원에서 출산 후 바로 주변 가족에게 아이를 인계한다. 만약 가족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서 아기를 키우게 되지만 생후 18개월이 되면 보육원으로 보내진대요. 18개월 정도부터는 서서히 인지 능력이 생긴다고 보기도 하고, 교도소라는 환경 자체가 아이에게는 성장 환경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장소이며,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를 교도소에 계속 놔둘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교도소에는 18개월까지만 키우도록 하고, 지나면 보육원으로 보내진다네요. 보통 임산부 수용자들은 출산하면 한 달 동안 형 집행 정지를 해주지만 전현주는 기간이 반토막나 2주만 받았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유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유괴범이라는 점과 자칫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우려해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곽재은 유괴살인 사건과 유사한데 두 사건의 범인인 전현주와 홍순영은 금수저이고, 범행 당시 젊은 나이에도 사치가 심한 데다가 키도 150cm로 단신이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홍순영은 사형당하여 생을 마감한 반면 전현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전현주는 사형을 확정받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해가 1997년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을 거래요. 다만 그랬으면 현재 복역 장소인 청주 여자교도소가 아니라 서울 구치소 등지에서 복역하고 있을 것이라네요. 진짜 괴로웠으면 좋겠다. 진짜 와.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라. 피해자의 이름인 박초롱초롱 빛나리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부친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네요. 양친이 몇 번의 유산 끝에 간신히 얻은 딸이라 정말 귀하게 키웠다고 해요. 슬아 이녀인데 부모가 1956년생이기 때문에 33살, 35살에 태어난 당시 기준으로는 늦둥이였고, 첫째인 박초롱초롱 빛나리 본인은 1989년생이었고 여동생은 1991년생이에요. 그래도 동생을 낳아서 기르고 있으니 죽지는 않겠네요. 동생 때문이라도 계속 살겠네. 다행이야. 괜히 또 딸 따라간다고, 자식 따라간다고 자살 시도하면 그것도 얼마나 죄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게 피해자의 장래 희망은 연예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참혹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요절하면서 영영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6의 9일 후인 1997년 9월 8일 피해자가 8살을 맞이하는 생일이었는데 당시 아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도 슬픈 생일을 맞이해야 했다. 가족들은 주인 없는 생일상을 차리고 무사 기원했지만 나흘 후에 범인이 검거되며 생일을 맞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대요. 박양의 빈소는 서울 강남병원 장례식에서 마련되어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박양의 시신은 9월 13일 발인 후 경기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사준 분홍색 곰인형과 빨간색 원피스와 함께 한 줌에 제거되었대요. 이후 화장된 유해는 대천 해수욕장에 뿌려졌대요. 여러분은 유괴나 납치를 당하면 절대 범인이 말하는 대로 잘 들어야 해요. 그래야 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범인한테 범인이 성폭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싫다고 먼저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고 그 다음엔 설득을 해야 돼요. 범인을. 이 사건 이후로 길거나 눈에 잘 띄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줄었다고 알려졌으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93년에 이미 성씨를 제외한 이름을 5글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네요. 범인이 범죄자 납치범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의 그대로의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긴 남성이 아니었으며 범죄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임산부였다는 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대요. 임산부들은 아이를 품고 있어서 모성애가 넘치고 선량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래요. 교육계 일각에서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자라는 유괴 납치 성범죄 방지 표어에 한 단계 의의를 제기했대요. 서구권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낯선 사람 조심 교육을 포기하고 안전한 행동으로 교육 방식을 변경하려 했다네요.
대한민국은 2006년대 후반에서야 아는 사람이라고 무작정 따라가지는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엄마 목소리를 들려줘도 그것도 의심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다른 어른을 찾아주어라는 식으로 새로운 안전교육이 시작되었대요. 그래. 주변에 도와줄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 그냥 주변 엄마 아빠들이 다 돌아본다니까. 임산부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회차된다. 전현주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 있으며 성폭행을 당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거짓 진술하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아기를 출산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아기를 보려고 난리 났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기 출산해서 아기 보려고 난리 난 장면이 TV를 탄 거예요. MBC 만삭의 유괴범이라는 그녀가 죽였다 갈무리 마지막 장면인가 봐요. 아휴. 안 잡힐 줄 알았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서구권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낯선 사람 교육을 포기하고 안전한 행동 교육으로 방식을 변경하였대요. 임산부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 1980년대부터 성행한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이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대요. 사실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유괴 범죄의 필수품이었던 가명 통장 개설이 불가능해지자 어린이 유괴 범죄가 주춤하기 시작했고 1997년쯤이면 은행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본격적으로 CCTV가 설치된 상황이었으며 정보통신 추적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범죄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면서 당시에도 거의 사라져가는 상황이었대요. 1978년 정효주 유괴 사건을 시작으로 1980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1991년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 등 피해 아동의 실명을 따 불리는 수많은 땡땡땡 유괴 사건도 1997년 박나리가 마지막이었대요. 물론 그 뒤로 이런 범죄가 100%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범죄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유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범죄의 목적의 범죄는 그 이후에도 일어나곤 했어요. 애를 납치해서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유괴가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와 접촉해야 해서 추적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러한 범죄는 한 번 아이를 유괴에 성공하고 나면 이후 잠수를 타면 되므로 범행의 양상이 훨씬 단순해 위에서 말한 첨단 추적 기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는 왜 건드리냐. 애를 건드리면 안 되지. 뱃속에 애도 있으면서. 야. 실제로 전현주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딸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대요. 와, 이 사람은 자기 엄마도 죽였네. 아버지는 사건 이후 직장에서 퇴직했대요. 와. 정말. 영국성 성격장애가 무슨 병이냐면 언제나 타인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 화려한 옷차림이나 눈에 띄는 언행 등을 하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어해요. 해당 환자는 생기가 넘치고 극적이며 활기에 넘치고 열정적이며 외향적이고 플러팅을 하는 듯하다는 평을 들어요. 그 내면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것에 대한 불안과 남에 대한 의존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의존하고 인간관계에 집착한다고 전해요. 과거에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라고도 했어요. 아씨.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타나면 이것, 방어적으로 발현되면 회피성 성격장애로 연결되는 등, 그리고 홀로서기의 불안이 너무 크면 불안정한 심리로 경계선 성격장애로 연결될 수 있다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방송을 그만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